가이드 소녀와 원흉무애. 원효와 나누는 깨달음의 대화. 제파라 중국인 철학자의 질문. 그대는 어떻게 이런 철학을 가지게 되었는가? 가벼운 바람이 지나간 뒤 첨성대를 바라보던 중국의 5 학자들은 각자 다른 표정으로 서 있었다. 처음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대신 깊은 사색에 잠긴 모습이었다. 그들은 한국의 작은 문화재 앞에서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참 후 그들 중 한 명이 지은 곁으로 조용히 걸어왔다. 그는 가장 말이 없던 사람이었고 지은은 그의 이름을 기억했다. 장야오. 북경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가르친다는 사람이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다른 동료들과 달리 처음부터 첨성대를 조용히 관찰하기만 했었다. 그는 손을 앞으로 깍지 낀 채 말했다. 박 선생, 내가 한 가지 사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다. 오늘 선생님의 설명은 그저 유적의 해설이 아니라 무언가 내면에서 우러나온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춘 뒤 계속했다. 나는 30년간 철학을 가르쳐왔고 수많은 가이드들을 만나봤지만 오늘 같은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대는 어떻게 이런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 말에 지은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자신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며칠 전 저는 불국사의 청운교 앞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장여오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지은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그분은 허름한 옷차림이었고 걸식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죠. 지은은 그때의 충격을 떠올리며 말했다. 사실 처음엔 그냥 이상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달을 바라보았다. 지금의 달은 낮이라 희미했지만 그날 밤의 달빛은 아직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분은 제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자신이 설명하는 부처를 만난 적이 있느냐? 지은은 작게 웃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은 지식의 껍질일 뿐 그 속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는 걸. 장여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참으로 예리한 질문이군요.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맞아요. 지은이 동조했다. 저는 그동안 수백 번 부처에 대해 설명했지만 정작 부처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사진으로만 본 음식의 맛을 설명하는 것 같았죠. 그녀는 잠시 멈춘 뒤 계속했다. 그날부터 저는 그분을 계속 만났어요. 석굴암에서, 불국사에서, 분황사에서, 그리고 황룡사터에서. 그분은 마치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죠. 어떤 분이셨습니까? 장여오가 궁금해서 물었다. 그분은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저 스스로를 완전히 비운 자. 모든 경전을 체화하고도 그것을 내려놓은 자. 사람들이 원효라 부르지만 저는 그를 단지 달빛 아래 앉아준 사람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원효? 장여오의 눈이 커졌다. 그 유명한 신라의 대사 원효 말인가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름이나 시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그분이 전해주는 지혜였거든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저는 그분을 스승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지은아 하고 불렀고요. 그 부름 속에는 무한한 자비가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달빛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 아픔, 공, 자비, 무너짐. 그분의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 울리며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마음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배움을 만난 거예요. 장여오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나요? 지은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해골 속 물 이야기였어요. 갈증이 심해 밤에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 해골 속 물이었다는. 그때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젯밤에는 감로수였고 지금은 썩은 물인 이유가 오직 하나, 마음이 다르게 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깨달음은 사랑에 관한 것이었어요. 스승님은 요석 공주와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사랑, 집착이 아니라 자비. 장여우는 깊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 가르침들이 오늘 당신의 설명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군요. 네. 그와의 대화 이후 저는 높음의 환상에서 내려와 낮은 곳의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 하나에도 마음을 두게 되었고 작은 탑에도 우주의 숨결을 느끼게 되었죠. 무엇보다 사람들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다르게 보게 되셨나요? 예전엔 관광객들을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야 할 대상으로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 자신만의 아픔과 갈증을 가진 구도자들로 보게 되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장여우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는 중국에서 수많은 고전을 가르쳐 왔습니다. 논어, 맹자, 노자, 장자.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가르침이란 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군요. 그는 잠시 멈춘 뒤 계속했다. 지금까지 나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니 진정한 가르침은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군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르침은 조각과 같다고 하셨어요. 조각가는 돌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어 이미 그 안에 있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아름다운 비유군요. 장여우가 감탄했다. 그는 첨성대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높지 않지만, 깊고 화려하지 않지만, 무너짐이 없는 이 탑처럼 그대의 마음에도 천년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던 거군요. 지은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아직 길 위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지금은 조금 따뜻합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니요? 네. 스승님의 가르침이 항상 함께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선생님들도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겸손함의 아름다움을. 장여우는 깊이 감동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도 오늘 많은 걸 배웠어요.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순간 첨성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하늘에는 낫달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지만 지은과 장여우의 대화 속에는 밤의 고요한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다른 학자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대화에 참여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처음의 우월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진정한 배움에 대한 갈망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젊은 학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오늘의 경험을 꼭 학생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나도 그렇게 하겠소. 리 교수가 동조했다. 크기에 현혹되지 말고 깊이를 보라고 가르치겠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느 사이에 우월감은 바람결에 날아가고 대신 겸손이라는 돌이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중국 학자들은 첨성대를 떠났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돌탑 하나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탑과 함께 한국의 젊은 가이드가 들려준 지혜로운 이야기도. 그날 밤 장여우는 호텔 방에서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경주 첨성대. 가장 낮은 탑 앞에서 나는 가장 높은 별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한국의 젊은 여성 가이드를 통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원효라는 천년 전 성인의 지혜를 현재로 가져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오늘 나는 지식이 아닌 지혜를, 정보가 아닌 깨달음을 경험했다. 중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경험을 잊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일기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다. 진정한 동양 철학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다.